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국회 대정부 질문. 오늘 질문의 쟁점은 경제입니다. 여야가 격돌한 경제 분야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두 분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 교수님, 일단 오늘 대정부 질문 경제 분야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한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예상했던 대로 네. 야당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감세 문제, 이 정부 정책 실패 문제를 주로 거론을 했고요. 네. 또 여당 쪽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들, 부유세 같은 걸 거론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좀 차이점들이 있었고, 정부 답변은 어떻게 보면 좀 교과서적인 판에 박힌 무난한 답변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질문은 굉장히 세게 나왔는데 답변 들으면은 좀 김이 빠지는 여느 때와 비슷한 그런 풍경이었다는 생각입니다. 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국회의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목 놓아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야가 같이 함께 모여서 경제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국회 본회의장을 보게 되면 텅텅 비어있는 모습 속에서 여야 간 대정부 질문이 이어졌고, 특히 여당 의원들 일부 같은 경우는 오늘 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이 법무부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경제 정책에 대한 좀 김을 빠지게 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매섭게 현 정부에 대한 경제 정책을 질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 대한 경제 정책 실정에 대한 책임론을 받아내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대안들을 듣지 못했던,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대정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대정부 질문 자체가 야당의 무대라고 불렸었던 만큼 이 공세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공세도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이 방어하러 나왔던 이낙연 총리의 방어도 만만치가 않았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좀 눈에 띄었던 거 하나는 바른미래당의 지상욱 의원이 나와서 현 정부 경제 실정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하지만 또 이낙연 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송하다라는 얘기까지 끄집어냈는데요. 과거에는 문과여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서 죄송합니다라는,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 그리고 이 총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뼈아픈 얘기까지 오갔던 상황인데요. 이렇게 조금 얘기가 격가지로 흐르게 되면서 정작 중요한 정책에 관한 문제들은 조금 도외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요즘 참 민감하고 예민한 게 경제 문제인데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러 질문하고 답변이 오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최저임금, 또 그리고 이어진 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의 경제 정책이었는데 어떻게 답변 내용은 어떻게 보셨어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고 보이고요. 최저임금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원론적인 일부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정책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 늘 했던 원론적인 답변이었다고 보이고요. 이낙연 총리의 발언이 또 신중하게 들렸죠. 네, 이낙연 총리께서 아주 경험도 많으시고 해서 답변을 신중하게, 그러면서도 말꼬리 안 잡히게 답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처음엔 참신했는데 매 국회에서 이렇게 답변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좀 진부하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분들 자체도 질문이 너무 진부해요. 정말 구체적인 정책들을 가지고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대정부 질문,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때가 됐는데 거기에 눈높이에 우리 국회의원이나 답변하는 국무위원들, 총리나 국무위원들께서 못 맞추고 있다. 그런 점에서 좀 국회가 앞으로 좀 더 분발을 해야 되겠다. 국민들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이미 앞서서 이제 국회의원들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이낙연 총리의 답변이 이제는 진부하다는 박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100% 동의합니다. 사실은 과거까지만 하더라도 야당의 거친 공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정한 방어를 했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올리게 된 것이 사실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답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경제에 지금 축적된 문제를 가져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식이 이낙연 총리가 해왔던 피해가기식 답변인데, 지금은 벌써 집권 3년 차가 됐기 때문에 이런 답변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향후 대응 방안을 얘기해야 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오늘 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이면 이낙연 총리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보다 과감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주로 이낙연 총리에 대한 이렇게 조금 맥이 빠지는 질문과 답변들이 오갔던 게 가장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네. 자,
좀 이 국회의원들의 질문도 많이 아쉬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 경제정책 얘기하면서 소주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에서 이제 대놓고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왔죠. 네. 박 교수님. 네, 그렇죠. 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뭐 사실은 문재인 정부 1년 차, 2년 차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비판했던 포인트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여당이나 정부는 좀 변명 내지 방어하는 데 좀 급급했던 측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정쟁으로 치닫고 네.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여야가 한국 경제를 걱정해서 진정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이 아니고 말꼬투리 잡는 정쟁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 올리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말을 또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런 말 했었더라면 사실은 일관성이 있는 건데 네. 좋습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소득주도 최저임금만으로 안 된다. 그래서 포용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재분배 정책 같은 걸 추구하는 거를 합쳐서 네. 우리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려서 부작용이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하기로 했고 정책의 수단을 바꾸겠다는 걸 명시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면은 마치 자기들 실패를 인정하는 것 같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애매하게 자꾸 돌리는 식으로 하니까 말꼬리 잡기 논쟁들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럼 박 교수님 소득주도 성장 방향 자체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책의 순서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순서가? 네, 문재인 정부가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공정 경쟁, 혁신 성장, 소득주도 성장 방향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이 우선적으로 가야 되느냐 문제가 지금 잘못됐죠. 순서가 잘못되면 정책이 사실 잘못될 수가 있는 건데 우리 현재 경제 구조가 저소득, 저임금 구조의 경쟁력을 가진 제조업 그리고 자영업이 굉장히 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은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고요. 또 최저임금 때문에 한계 기업이 도산되면은 더 생산적인 분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주는 그것이 이제 공정 경제, 재벌 기업 같은 것이 핵심이 되는 공정 경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2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고용이나 이런 문제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제조업 위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제조업 위기 문제를 가지고서 아무도 질문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야당도 여당도 아무도 안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우리 경제 현실이나 정말 경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냐. 정쟁적인 자기 이익이 되는 정쟁제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참 자괴감 내지는 회의까지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도 제조업의 구조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또 혁신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 그 바탕에서 최저임금이라든지 또는 재분배 정책을 강화해서 소득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주는 그런 정책 조합들로 가야 된다. 순서와 조합이 잘못돼서 잘못됐다.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교수님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적표를 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참담한 성적표라고밖에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동안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이 다가 아니다.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최근 고용부에서 발주한 용역에서조차 이 최저임금에 관한 문제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인과관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적어도 오늘 나왔어야 되는 얘기 중에 혁신 성장과 이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위기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나왔어야 되고요. 오늘 제가 들었던 대정부 질문 중에 혁신 성장에 관한 얘기를 홍남기 부총리 얘기하니까 조직을 개편해서 이제 좀 갈등을 극복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와 같은 조직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혁신 성장이라고 하면 사실은 규제를 혁파해야 될 것이고 최근에 있어서 카카오 모빌리티 등에 대한 새롭게 혁신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갈등들이 도래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정책들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는데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는 답변은 사실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네. 특히나 이 최저임금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2018년도 16.4% 그리고 올해 10.9%가 올라가면서 제일 문제는 이제는 임계점에 다다른 최저임금 인상의 폭을 과연 내년도 2020년에 결정을 이제 곧 나게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뜨거운 논쟁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벌써 지난번에 있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당뿐만이 아니라 바른미래당도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러한 얘기들에 대한 대응 방안들이 적절하게 나오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 측면도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지금 정부에서 꺼내는 카드가 또 추경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를 놓고도 또 지금 논란이 작지 않은 것 같은데. 결국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들을 보게 되니까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것 그리고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됐다. 그럼 저소득층을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돈을 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금액적인 추경 수치를 보니까 한 10조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얼마 전에 미세먼지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서 추경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과연 얼마 전에 한국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오히려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3법을 얘기하면서 세금을 덜 걷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맞부딪히는 상황에 돈을 무작정 풀어내는 재정 정책이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인가에 대한 설득이 저는 좀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도 국회에서 하루빨리 뜨거운 논쟁들을 좀 더 이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박 교수님 이번에 이제 추경이 뭐 지금 연례 행사냐 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추경이 연례 행사가 되어버렸죠. 네. 사실은 추경의 정확한 정의 또는 법적 요건을 무시하고 지금 추경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예. 이건 IMF가 GDP의 0.5% 추경을 공고한 것은 그러지 않으면 2.6% 달성하기 어렵다 성장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원래 한 2% 초반으로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반도체 특수 부분을 고려해 보면은 그 정도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 그게 바람직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것이고 다만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성장률을 부양하는 것이 한국 경제에 지금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냐. 저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세수를 더 걷어서 저쟁 흑자를 내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고요. 다만 재정을 확대하더라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처럼 묻지마 SOC 사업 예타 면제에서 쓴다든지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데 추경을 쓴다든지 하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되고 단지 그건 수치적인 조작에 가까운 추경이다. 그런 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돈은 스마트하게 잘 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우리가 아직도 많은 취약계층이나 사회 안정망 이런 부분에 취약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미세먼지도 사실 대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써야겠죠. 단지 그 추경을 늘려서 미세먼지 문제가 갑자기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네. 지금 한국 미세먼지뿐만이 아니고 한국 경제의 많은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전혀 손댈 생각하지 않고 거시적인 재정 문제나 금융 문제 또는 대기업 지원이라든지 또는 규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정부의 시도 성공하기 어렵다. 그게 성공했으면 이미 성공하고 문제가 없었을 거다. 거기에 대한 반성도 거기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이 지금 우리 정부 관료들뿐만이 아니고 국회의원들도 아닌가라는 씁쓸함을 남겨주는 대정부 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씁쓸하고 안타깝고 아쉽고 그런 상황인데 그럼 마지막으로 김 교수님, 우리 경제 올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체감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학교에서 학생들 보고 있으면 정말 일자리에 관한 문제가 끝없이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주변에 있는 상가들을 보게 되건데 과거에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쓰면서 같이 운영했던 이 상가들조차도 이 두 부부가 혼자서 굉장히 힘겹게 살아가는 자영업자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문제부터 저는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영업의 위기가 닥치게 됐던 도래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는 데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내년도에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이 구조적 결정 과정에 관한 문제 반드시 좀 풀어야 되고요. 지금 이 순간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가 됐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가장 격하게 공감하는 건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과연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가. 특히 제조업의 위기, 산업에 관한 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될 미래 먹거리에 관한 문제 고민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특히 이 정치적, 정책적 의사결정을 하고 국회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모든 문제의 최우선순위를 경제에 두고 같이 뜨겁게 논의하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겪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두 교수님과 함께 김병민 교수님 그리고 박상인 교수와 함께 오늘 국회에서 뭐 뚜렷한 내용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